하나, 둘, 하나, 둘. 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좀 책이 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책의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저 이게 표지는 다릅니다만,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그 도착한 걸로 보고, 내용적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전 연역에 대해서 핵심 정리 및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속도감 있게 이번에 이 문제집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다음 달에는 예상 문제를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과제가 많아요. 알겠어요? 이거 다 풀 수가 없거든,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책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그래도 언어와 국어 파트부터 시작해서 의문문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마 줬을 것 같아요. 그죠? 확인됐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원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문제 해결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풀다가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이 있잖아. 그렇죠? 체크하지 못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풀면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하시도록 하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을 이 시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페이지 봐봐요. 8에 보면 여러분들 8페이지로 되어 있나?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언어 특성과 기능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잠깐 복습하는 차원. 그래서 언어 특성에 있어서 이제 기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언어는 내용을 의미를 기호로 통해서 전달한다라는 점에서 무슨 성? 기호성이다. 내가 이 얘기도 않고 했네. 2023년 시험을 대비해서 기출 문제 풀이반 시간이 되겠습니다. 책은 2호기 임재진의 최종 정리 국어 핵심 정리와 기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요. 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전체의 내용이 책이 두꺼운 만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또 핵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특성, 기호성이 있죠? 기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내용을 뭘로 전달한다? 기호로 전달한다라는 의미에서 문자적 기호, 음성적 기호가 있던 기호성이죠.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자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의성의 별 2개 정도 해놓고 자의성. 언어는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무슨 성? 자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언어의 최초 형성 과정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 자의적 관계에 있었다. 그 자의성의 증거로서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나라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 이것도 자의성의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음어와 동의어가 있다는 사실. 동음어 알죠? 동음어. 그래서 소리가 같지만 뜻이 다른 것을 동음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동의어라고 하는 것은 소리는 다른데 뜻이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동의어다. 그렇다면 동음어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어가 있다는 사실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자의성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소위 밑에 보면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따로따로 일어난다 있지? 밑줄 쫙 해놓으실까? 형식과 의미는 동시에 변하게 되면 의미 전달, 즉 의사소통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의 변화와 의미의 변화는 점진적, 개별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형식과 의미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형식과 의미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에 초점 맞추는 거지. 그래서 역사성 역시 자의성의 증거로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의적 관계에 있던 것이 같은 사회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럼 무슨 성이라고 한다? 사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성. 개인이 임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사회성이라고 그래. 예컨대 우리가 밥이라는 말을 갖다 개인이 법이라고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을 우리 무슨 성? 사회성. 사회성을 다른 말로 다 같이? 역성,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성. 역사성은 결국 형식이 변한다, 의미가 변한다. 변화에 초점 맞추는 뭐라고 나왔지?
역사성. 잘 기억해둬. 사회성은 약속에 초점 맞추는 것이고 역사성은 변화에 초점 맞춘다. 그래서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역사성이고요. 약속에 관련된 내용이 뭐다 하지? 사회성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절성에 대한 이야기죠. 분절성. 분절성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외부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무슨 성이다 하지? 분절성이다. 그래서 분절성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불연속성이다. 이렇게 제시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형식이든 의미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의미인데 의미가 뭐가 돼 있어요? 연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계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때, 기호로 표현할 때는 경계가 있는 것처럼 연속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해서 표기하게 된다. 이것을 무슨 성이라고 한다? 분절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 같은 경우도 이마가 있다, 볼이 있다, 턱이 있다. 사실 한 얼굴 속에 있는 거지 경계가 있어 없어요? 어디까지가 이마인지 어디까지가 볼인지 어디까지가 턱인지 구별할 수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마다 턱이다 볼이다 이렇게 나누죠. 이걸 무슨 성이라고 얘기한다? 분절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분절성으로서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중에 하나가 무지개였어요. 뭐다 하지?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에 관련돼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우리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눌 수 없잖아. 근데 그 대상을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7가지 색깔로 나누죠. 이게 무슨 성이다 하지? 분절성이다. 따라서 경계가 없는 것을 경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저번에 뭐 기본반 같이 또 배우는 사람들은 또 줄기차게 또 배울 텐데 일단 이 시간은 이제 문제풀이반 시간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종합반 내용을 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성이라는 게 있어. 추상성. 추상성이라는 것은 언어의 의미 내용 같은 무리의 사물들에서 공통적 속성. 자, 비줄자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과정. 이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화 과정이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추상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배추, 시금치, 무, 고추 있어 없어요. 이것들을 묶어서 채소라고 부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무슨 성이라고 한다? 추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자,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성이다, 사회성이다, 역사성이다. 그 다음에 분절성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추상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밖에 우리가 개방성과 관련돼서 언어는 무한한 개방적 체계로 새로운 문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떠한 개념이든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다. 무슨 성? 개방성. 다른 말로 이걸 창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실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역분,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이것이 가장 잘 나왔고 그 이후에 좀 더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개방성과 뭐다 같이 추상성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는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된다면 한 문제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이 언어의 특성의 부분이 시험에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어 특성 부분에 대표적인 4가지 시작. 자사, 역분 알겠죠?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분절성. 됐죠? 추상성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개별 일정에서부터 공통점을 추출해서 상위적 개념을 묶는 걸 무슨 성? 추상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이라는 게 뭐냐? 개방성은 자, 우리가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보면 사과 먹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과 먹었어라는 문장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그 문장을 배우고 나서 배 먹었어, 밥 먹었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단어를 갖다가 들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먹었어라는 단어를 배워놓고 그 앞에다가 밥 먹었어, 사과 먹었어, 알겠죠? 이렇게 빵 먹었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개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래서 무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뭐다? 우리 인간이다. 또 문장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갖다가 뭐다 같이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무한 문장 생성, 무한 사고 확장과 관련된 것이 바로 무슨 성? 개방성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창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특성 부분에서는 몇 가지 중요하다? 4가지가 가장 중요해. 자사역분 시작. 자사,
역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게 무슨 성? 자의성. 알겠죠? 그렇게 해서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같은 사연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 정해졌다. 시작. 사회성. 됐죠? 사회성. 그리고 언어의 주체는 누구죠? 누가 언어 사용하죠? 인간이 사용하죠? 인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인간은 안 변하는가요? 30년 전, 한 세대를 우리 30년을 보면, 한 세대 전과 지금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지금의 사회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변한다.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뭐 한다?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년대, 30년대, 상당히 훨씬 오래 전, 약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말씨가 좀 달라요. 그런 거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멀리 가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 한 70년대, 80년대 뉴스만 한번 다시 HTV를 통해서 한번 옛날 TV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통해서 한번 봐봐요. 벌써 틀린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변하니까 뭐도 변한다? 언어도 변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교재 제대로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 한번 해결하고 갑시다. 자,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죠. 요거 문제가 있어서.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뭐한 것이죠? 적절한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 볼까요? 아래아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이 현대 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다 이제. 바뀌었다는 말은 뭐예요? 같이 변화됐다는 거죠. 변화에 초점 맞췄죠? 그걸 무슨 성이라고 한다? 역사성이다. 그래서 변화에 초점 맞춤이 역사성이에요. 그거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자, 뭐에 초점 맞췄다 시작? 변화. 거기에 물로 형태가 바뀌었다.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은 형식의 변화죠?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뭐의 변화다? 형식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 가지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뭐가 됐다는 줄 알았지? 물이 됐다. 됐죠? 이거 형식의 변화. 물 숫자의 의미죠. 하나 덤으로 알고 간다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세기 당시에 물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원래. 물도 있었고 물도 있었어요. 이 물은 뭐냐면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되면 알겠죠?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물이 중자. 그래서 원래 15세기 당시에 물은 물이었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의 변화? 형식의 변화. 알겠습니까? 오늘 무리가 된 것은 대체적으로 음절이 추가된 거야. 그래서 뭐에다 뭐가 만났어? 물에다가 리가 만나서 뭐가 된 거다? 무리가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도 하나의 덤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슨 성다 같이? 역사성이다. 이렇게 정리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둘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같은 문제는 언어의 특성을 다 온전히 다 드러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방송은 석방에서 보도가 의미가 변화에다. 변화에 초점 맞췄죠? 뭐에 같이? 역사성이다. 그러니까 가는 역사성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두 번째입니다.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여기는 뭐예요? 약속이죠. 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약속을 어긴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무슨 성? 사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종이가 찢어져서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져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무슨 성? 창조성.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개방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에서는 오늘. 자, 어때요?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각각 형식을 달리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했어? 나치? 형식과 의미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무슨 성? 시작. 자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리됐나요? 그것을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죠. 언어의 기능 옆에다 써놔요. 화자와 청자.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언어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혼자 말할 수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자기 혼자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소위 뭐라고 했었어요? 언어 소통을 하고 있다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통 언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 간에 있어서의 언어적 수행 기능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런 점에서 너무 첫 번째 표현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이 표현적, 이 가장 기본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표현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부 교재에는 정서적 기능이라고 나와요. 무슨 기능? 정서적 기능. 그래서 표현적 기능이다 또는 정서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이 교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를 갖다가 압축해서 정리해 놨다 볼 수 있겠죠. 거의 표로.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지 않아도 이 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본 교재의 내용을 나름대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자화자찬. 시작. 자화자찬. 내가 내 스스로 장치하는 게 안 되겠죠. 자, 표현적 기능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만 이거 밑에 표출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표출적. 이 표출적 기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감탄사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청자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죠. 청자가 없이도 혼자 감탄사를 남발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언어 수행적 기능이 가장 약한 걸 찾아라. 언어 수행적 기능이 가장 약한 걸 찾아라. 그러면 표출적 기능을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언어 수행적 기능이 가장 약한 걸 찾아라. 뭐다 시작? 표출적 기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보 전달적 기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가 있지 언어의 기능인데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어떤 언어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정보 전달의 기능. 시험에 뭐가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죠. 근데 이 정보 전달적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수업 중에 얘기했던 것이 뭘까? 정보 전달적 기능에서 가장 키포인트. 그거는 아는 만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알매 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에 비례한다? 알매, 대상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알매 비례하는 것이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대충 뭐라고 나올까? 맨날 뭐 물어보면 몰라, 뭐 물어보면 몰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보 전달적 기능이라는 것은 대상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감화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감화적.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야기하거나 금지시키는 기능을 무슨 기능이라고 한다지?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명령문이나 청유문 같은 거 있죠. 여기 가장 대표적인 감화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닿았지? 명령문이나 청유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감화적 기능.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청자에 대한 어떤 요구나 명령과 관련된 것이 무슨 기능이다? 감화적 기능이다. 자, 그러나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영희야,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자, 문장의 형태는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속에 뭘 담고 있다? 명령적 의미 또는 요구적 의미를 담고 있지. 그러면 다 감화적 기능으로 넣어줄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둬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뭐 명령문이나 청문이 아닐지라도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형태로 끝난 평서문이죠. 어떤 의문문이나 명령문 형태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 그 문구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담배를 피게 한다, 피지 못하게 한다, 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의 제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능이다? 감화적 기능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고등학교 교재에 언어적 기능과 관련돼서 이제 감화적 기능이란 말이 잘 들어 있었다는 것도 기억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갈 수 있어요? 친교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 친교적 기능은 다른 말로 친화적 기능이라고 해요. 친화적 기능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뭐라고 하면 사교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해서 친화적 기능이다, 친교적 기능이다, 사교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또 이런 내용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먼저 중요 내용들을 이렇게 예습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친교적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교적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래서 이 친교적 기능은 언어의 본격적 기능이 아니라 언어의 본격적 기능을 좀 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체로 언어의 본격적 기능은 아니고 화자와 청자 간의 그런 어떤 소위 정을 돈독하게 하는 기능을 뭐라고 얘기한다 다 같이?
그렇지.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화자와 청자 간의 뭐다? 제 정을 돈독하게 하는 기능이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친교적 기능까지 나름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학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미학적 기능. 다른 말로 미적 기능이다. 또는 뭐 시적 기능이다. 이런 것들을 미학적 또는 미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시적 기능이라고 하냐면 주로 시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알겠지? 주로 시에서 많이 활용하죠. 시에서 뭐가 많이 나오죠? 운율 있죠, 운율. 같은 어떤 자수를 반복한다든지, 같은 의문을 반복한다든지, 행을 반복한다든지, 연을 반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운율을 형성하는 시에 있어서의 운율 형성 방법이 있지. 그것도 어떤 의도성을 갖고 꾸미는 겁니까? 꾸미지 않는 거,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무슨 기능에 속한다? 미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적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둘 수가 있습니다. 미적 기능을 다른 말로 미학적 기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됐나요? 됐지요? 아, 좋습니다. 잘 정리해 두겠고요. 자, 그렇다면 뒤로 넘겨서 기출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하나 실어놨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면 김유중의 동백꽃 실어놓고 있죠. 거기서 나와 점순이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있지. 밑줄 자, 긴치 않는 수작.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말을 건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고. 원래 수작이라는 것은 말을 건네는, 말을 건네고 주고받는 것을 수작이라고 그래. 물론 원래는 수작은 술을 갖다가 이렇게 잔 있죠? 잔을 갖다가 주고 받는 것을 수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말이 바뀌어서 뭐라고 한다? 말을 주고받는 말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작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바뀐 단어다. 의미가 이동된 단어다. 그러니까 잔을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는 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등 뒤로 와서 점순이가 나한테 아는 체 하는 거죠. 아는 체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가 너 혼자만 일하니라고 해서 정보를 그 상대방 하여금 정보, 혼자 일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점순이가 누구를 아는 체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게 뭐예요? 저는 이쪽에 인사말이라 볼 수 있겠죠. 인사말이니까 무슨 기능이다? 사교적 기능. 다른 말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라고 해야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지요?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 좀 해도 되겠고요. 다음에 13페이지 가서 언어와 인간이 있습니다. 자, 언어와 인간.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언어와 인간. 사실 인간이 뭘 사용하죠?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와 인간에 있어서 인간과 관련된 것들의 어떤 요소와의 언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거기 봤더니 거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민족. 두 번째가 사회. 세 번째가 문화.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다지? 사고가 있죠.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죠? 사고입니다. 사고. 그다음 밑줄자.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왔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보면 되겠어. 언어는 무엇을 배경으로 형성되느냐. 민족의 동그라미.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뭐 전 지구상에 말이지 소수민족까지 합쳐서 그들의 뭐 부족어까지 합쳐서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학계에서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7,5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7,5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각기 7,500개 정도의 어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언어는 무엇을 배경으로 형성된다 하지?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된다. 이해됐습니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민족도 말이죠. 한 민족일지라도 뭐가 없다면, 교류가 없다면, 더더구나 그 산과 강으로 가로막혔거나 바다로 가로막혀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언어는 변질될까 변질되지 않을까? 변질되어서 이질화가 되겠죠. 그래요. 특히 우리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남한과 북한을 갖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죠? 휴전선이 놓여졌고 그 이전에는 38선이었습니다만 교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남북 간의 언어의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 북은 한민족입니까?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이죠.
한민족이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각기 이제 언어가 이질화되면서 그 언어가 분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언어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민족의 구성원들이 이제 물론 민족의 구성원과 그 언어가 대체적으로 생사를 같이 하느냐 이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 언어도 소멸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보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점점 사라지는 언어도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언어와 인간. 그 중에서 우리가 민족은 언어에 있어서 형성 배경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언어와 사회에 있어 없어요? 있죠. 언어와 사회. 살짝 민족과는 불가분의 관계 있지 않지만 사회와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한국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말 하죠? 한국어로 하죠. 만약에 영어 사회에 태어났다면 영어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언어는 뭐에 지배를 많이 받는다? 사회에 지배를 많이 받는다. 따라서 이 언어와 사회와 관련된 것이 바로 사회성이야. 무슨 성? 사회성. 그래서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형성된 말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 언어와 민족이 있죠. 각 민족마다 언어가 같다 다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형식을 표현하죠. 무슨 성? 자의성. 그래서 언어와 민족과 관련된 것은 자의성. 언어와 사회와 관련된 것은 무슨 성? 사회성. 자, 그 밑에 언어와 문화가 있죠. 자, 우리 언어는 문화의 한 요소이자 또한 문화를 창조하기도 하는 그런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와 문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문화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고려시대 때까지는 무슨 문화? 불교 문화.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 그래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독교 문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문화가 바뀌니까 그 문화 속에 사용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화와 관련된 것은 역사성입니다. 무슨 성 시작? 역사성. 그래서 문화가 바뀌니까 어휘도 바뀌더라. 언어도 바뀌더라. 알겠습니까? 무슨 성이다 같이? 역사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와 사고입니다. 자, 우리는 언어와 사고. 그래서 이 언어와 사고에 있어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다는 측면과 언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두 가지 언어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 전자를 우리는 언어 우위관. 시작. 언어 우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관은 우리는 사고 우위관. 밑줄 쫙 해놔. 언어 우위관, 사고 우위관. 시험 문제 더러 언어 우위관과 사고 우위관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언어 우위관이 뭐라고요? 언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뭐에 지배를 받는다? 언어에 지배를 받는다. 이게 언어 우위관이다. 약간 그 종합 문제풀이 시간이 약간 빨라더라도 이해했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의 기출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을 알기 때문에 좀 약간 빠르더라도 처음 수업 듣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야, 이게 좀 빠른데 하지 말고 종합반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이 시간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요? 인간을 찍고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반 시간을 드리려고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하는 거 약간 속도감 있게 나가더라도 좀 이해했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언어와 사고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 언어 우위관, 사고 우위관이다.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언어 우위관이고, 결국 우리의 생각은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뭐다? 사고 우위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뒤로 문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뒤로 문제 보니까 밑줄친 부분에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셔서, 자, 생각은 큰 그릇이다. 그러면 생각 속에 뭐가 있다? 말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관이다? 사고 우위관이죠. 사고 우위관과 관련된 걸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사고 우위관이다.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를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이건 뭐예요?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사과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뭐한가요? 결정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 우위관이죠. 그렇죠? 사과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을 사과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트리, 한국에서는 나무라고 한다. 이건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거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무라고 하는 거고, 알겠지? 그 사회는 그 사회의 약속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틀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2번 역시 언어 우위관이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자, 뭐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말로는 설명이 안 돼. 나의 생각을, 감동이라는 것은 생각이겠죠? 그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이 사고 우위관이다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생각을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3번이 바로 거기 4번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부합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좀 잘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간의 흐름을 초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한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라고 하는 거. 약속이죠. 그것도 이렇게 언어에 의해서. 그래서 뭐냐, 우리는 2시 30분 이렇게 시분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분초로만 나누죠. 그거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언어 우위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에 있어서 문제의 답은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그렇게 정리해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할 부분이 없고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더 속도감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문제를 좀 대부분 좀 풀어주고 있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좀 풀어줄게. 알겠죠? 워낙 교재가 좀 두껍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평소 때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렇다. 시작. 그렇다. 그러니까 아마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글에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따끈따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 나왔었죠. 2021년도에도 그까지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거기다 초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딱 보면 그러나 언어와 사고가 서로 깊은 관계 매국된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한다. 그래서 언어와 사고가 깊은 관계, 밑줄짝 시작. 언어와 사고가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 자, 언어와 사고가 깊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위에 이제 동그라미나 사고나 사회나 문화와 관련된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도 다 반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리됐나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지문 속에 보면 위에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언어가 거기다 초점 맞춰서 풀기도 하지만 결국 이 글에서 맥락은 언어가 뭐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사고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알겠죠?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와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사고에 의해서 또는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결정되고 또 때에 따라서 사회에 의해서 약속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다분히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언어 우위관적 측면이야. 무슨 말이죠? 언어 우위관, 언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언어,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도 합니까? 한국어 사회라고 말하기도 하지. 그래요. 네. 한국어 사회다, 영어 사회다, 일본어 사회다. 얘기할 수 없어요.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는 좀 풀어갔다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영어의 쌀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 있습니까? 그러죠. 다분히 사회와 어떤 문화적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 결국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딱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분할 때도 그렇게 대상을 갖다가 구별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의 그런 우위관적 측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보행신호에 녹색도 또 파랗다고 한다. 왜? 그것을 딱히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십니까?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인식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도 언어 우위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실의 개념 머릿속에 맴도는데도 그 명칭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분히 뭐다? 사고 오위론적 측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 몇 번이다 나왔지? 3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했으면 좀 더 쉬웠을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박은 박의 일종이지만 어느 나라는 멜론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 그 나라에 있어서의 뭐에 다지 인식이죠. 언어에 의해서 인식돼. 그런 거기 때문에 답안이 언어 우위론적 측면이다. 이런 언어적인 측면은 결 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고에 의해서 또는 문화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어와 이런 것들과의 어떤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낸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가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라고 접근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5페이지. 자, 15페이지는 이것만 알고 가. 여러분들이 보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있어 없어요? 자, 우리가 국어의 체계를 얘기할 때 몇 가지를 든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뭐에 따른 구분? 어원. 알겠지? 어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을 뭐라고 한다? 알았지? 고유어라고 한다. 또는 순 우리말이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한자는 한자를 바탕 이루어진 말을 한자. 그 다음에 새로 문물이 들어오면서 차용된 어휘를 뭐라고 한다? 외래어. 거기다 써놓을까? 외래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 외래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귀하어가 있고 차용어가 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귀하어, 차용어. 시작. 귀하어, 차용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귀하는 뭐죠? 귀하는 뭘 귀하어라고 할까요? 귀하어라. 외국에서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말화 돼버린 거. 그래서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것을 귀하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반면에 차용어라는 것은 우리말 체계에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온 말을 뭐라고 한다? 시작. 차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래어는 몇 가지가 있다 같이? 두 가지가 있다. 차용어와 그다음 뭐가 있다는 점 나왔지? 귀화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밑에 보면 뭐 라디오랄지 버스, 있었어요, 바캉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말처럼 느껴지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란 말이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외래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예 완전히 우리말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헷갈리게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제 한번 제시해 왔습니다만은 1번 고무가 있다. 2번 빵이 있다. 뭐 3번 배추가 있다. 뭐 4번 생각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중 순 우리말을 찾으시오. 여기서 순 우리말, 고무, 빵, 배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순 우리말을 찾으시오. 시작. 생각 맞췄네요. 예전에도 한번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거죠. 이게, 어렵구나, 이게. 외래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 우리말을 찾아라, 고유를 찾아라 할 때 헷갈릴 수 있는 것,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 알겠죠? 그거야. 그걸 귀하어라고 그래. 고무나 빵, 배추가 일종의 귀하적인 측면도 있고요. 더 나가서, 내가 잘못 말해서, 빵이라는 말은, 고무라는 말은 귀하적 측면이고요. 배추는 한자어예요. 한자어에서 나온 말이야. 한자. 그래서 백채. 흰백제 있죠? 흰백자에다가 채소 채자. 백채에서 배추라는 말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추 보면, 작년에 김장한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추 보면 흰 줄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채. 가끔 어디 가보니까, 백채, 김치찌개, 이렇게 전문점, 이렇게 해서 그 이름도 있더라고요. 김치 이름이 백채. 그래서 과거에 한자에서 나온 것을 갖다 통해서 얘기한 거 있죠. 또 여러분들 우리 김치라는 말, 배추 말고 김치라는 말도 역시 관련돼서 과거에 어떤 소위 냉장고 있었지? 김채. 있어 없어요? 김채가 변해서 오늘날 김치가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채는 한자어에서 온 말이다. 알겠어요? 김치란 말도 원래 김채지만 그 전에 한자는 침채야, 침채. 소금물이나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절여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채에서 김치가 나오고 김채에서 김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길 침자에서.
이게 잠길 침자라도 잠길 침자. 사람이 이렇게 물이 덮어버렸잖아. 잠긴 거죠. 그래서 잠길 침자에다가 이렇게 나온 거야. 침체에서 뭐가 나왔다? 김치가 나왔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 어디서 나온 말이야? 김치나 배추는 다 한자어에서 온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금기어 완고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금기어란 말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꺼리는 말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하지? 금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꺼리고 금기시켰으니까 어때? 그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완고거라고 그래. 완고거. 금기어를 대신할 말을 뭐라고 한다 하지? 완고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를 마마, 또 호랑이를 뭐라고 한다 하지? 산신령.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지? 완고거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고, 그 밑에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언. 방언이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얘기했냐면 거기 있죠. 지역에 따른 지역방언, 밑줄자 시작. 지역에 따른 지역방언과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른 사회방언, 따라서 지역방언이 있고 무슨 방언이 있다 같이? 사회 방언이 있다. 지역방언과 무슨 방언이 있다 같이? 사회 방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방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근데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 강원방언, 알겠지? 충청도라 해서 충청방언, 제주도라 해서 무슨 방언 시작? 제주방언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지역방언이라고 지역방언. 그러나 때에 따라서 연령, 계층, 남녀노소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 직업, 이것들 다 뭐다? 사회 방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개념 알아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지역방언이 뭐냐? 사회 방언이 뭐냐? 그러니까 사회 계층에 의해서 사회 제도,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 방언을 사회 방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령에 의해서 또는 직업에 의해서 또는 계층에 의해서 남녀에 의해서 알겠지? 형성되는 말을 우리는 사회 방언이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미리 좀 알고 갑시다. 그 방언의 가치, 밑줄자 방언의 가치에 밑줄자 해놓고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게 하고 문학작품에 쓰면서 문학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 고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런 점에서의 방언의 기능에 대해서 또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자, 뒤로 넘겨봐봐. 16페이지. 16페이지 가보면 그 은어의 동그라미, 은어만 동그라미 할 거라면 은어. 자, 은어라는 게 뭐냐? 고기 이름이 아니죠? 은어는 한마디로 어떤 폐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 어휘를 뭐라고 한다? 은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비밀어, 슬랭어, 비밀어 이런 말 쓰게 되는데 보통은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은어라고 나옵니다. 뭘로 나온다? 설마 광어, 넙치, 은어 이게 나오진 않겠지.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말할까. 썰렁할 텐데. 근데 역시 썰렁하군요. 자, 은어. 시작. 은어. 그래서 어떤 폐쇄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 어휘를 뭐라고 한다? 시작. 은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중에 하나가 이제 은어도 알려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은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런 거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신봤다. 뭐가 있다 하지? 신봤다. 우리 산에 가서 산삼을 봤는데 산삼 봤다. 그러면 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뺏길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자기들끼리의 은어로 신만인들끼리의 은어로 신봤다라는 말. 산삼 봤다 하지 않고 시작. 신봤다. 이것도 하나의 은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는 또 신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만이. 산삼을 캐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하지? 신만이. 그래서 신만이가 은어면서 나중에는 뭘로 발전했냐면 직업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이 하죠. 오늘날도 이렇게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 신만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산객들이 다 신만이나 마찬가지다 할 정도로 요즘에 그 등산객들이 산에 그냥 오르는 법이 없다. 다 내려올 때는 가방에 빵빵 뭔가를 채워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해서 그거 잘못 채취하게 되면 걸리죠? 벌금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나온 것처럼 17페이지. 17페이지에 거기에 2021년도 군무원 9급에 나왔는데 8번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일종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여러 가지 혼종어라고 그래. 혼종어. 뭐라고 나왔지? 혼종어도 있어. 그러니까 순수하게 한자로부터 나온 말도 있지만 또 순수 우리말도 있지만
우리말과 한자가 섞인 말도 있고, 무슨 말 알겠죠? 외국말과 우리말이 섞여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는 혼종어라고 그래요. 무슨 어? 혼종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음 밑줄칭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고유어인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 물론 이제 비지tam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답으로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채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밑에 해설 잠깐 봐봐. 사랑채 할 때 사랑, 채. 자, 사랑이라는 한자에 우리말 채가 만났죠? 우리 집을 갖다 이해할 때 한 채, 두 채, 세 채 있지? 그럴 때 쓰는 다인성 의존명사. 그래서 이 사랑채는 사랑이라는 한자에 우리말 채가 만난 말이다. 자, 쌍동밤 있어 없어요? 있죠? 쌍동밤도 아닌 것이 있는데 쌍동 일단 한자어죠 지금. 쌍둥이 할 때 쌍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쌍동밤. 자, 밤은 우리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있어. 잘 봐봐. 칠판 주목해 볼까? 야, 이게 뭐냐면, 여기가 덮을 한자에 나무 목자인데, 율자인데, 율자. 율자는 율자인데, 무슨 율자일까? 어느 노래를 부르니까 막 생률, 밤이로, 군나,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밤율자입니다. 밤율자야. 그러면 밤이 뭐가요? 이렇게 했을 때, 밤이, 이게 우리말이야. 고유어야. 알겠죠? 그래서 한자어에서 뜻에 해당되는 것이 고유어야. 음에 해당되는 것이 한자어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한자를 보면 뜻과 의미 있잖아. 그 뜻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 고유어라고.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이거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뭐야? 원래 그래? 이거 원래 물 젖어 있어요? 다 물 젖어 있는데나? 그러고 나서 바로 쓰면 안 되죠? 그래도 되나? 말하고 써야 되죠? 그냥 써도 돼? 그 상태에서 안 써진가? 써지긴 써지는데? 주요지네. 좋네. 이것도 아이디어인데, 그죠? 먼지 나지 않고, 불빛가루 흔들리지 않고. 자, 그래서 순간 긴장했네, 그지?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풀을 청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우리말이 되는 거. 풀어다가 순 우리말이 되는 게야. 청은 한자어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물에서 기억해도 해. 그러니까 한자어에 있어서의 뜻이 순 우리말이다. 생각돼요. 그래서 헷갈릴 때 있잖아. 다음 중에서 순 우리말을 찾으시오 라고 할 때 그때 한자어에서 뜻에 해당되는 것이 순 우리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연상될 수 있는지. 그 뜻이 연상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연상될 수 있다고 해서 거기 한자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고유어와 한자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장작불이 있죠? 장작불 역시 그 장작이다 해서 한자 되어 있죠? 불만 우리말이고. 이렇게 해서 한자와 우리말이 만나 일종의 혼종어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지땀. 이런 식의 문제도 언급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좀 난도가 높았던. 그래서 2021년도에 군무원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했던. 그래서 어휘가 어디까지 접근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준까지도 언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요. 자, 18페이지. 순화는 요즘 와서 거의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순화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물론 2020년도에 거기 2020년 지방직 7급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지만 실제 이제 7급도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개념만 알고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국어 순화 있죠? 순화는 들어온 말을 고유어로, 비속말을 고운말로, 틀린 말을 바른 말로,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순화. 그러니까 순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말고 가 그냥. 실제 순화적인 어떤 용례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되겠으나 혹시 나올 수 있다면 이런 것들. 순화에는 미화가 있고 정화가 있다. 순화에는 뭐가 있다? 미화와 정화가 있다. 미화라는 것은 뭐냐? 미화는 거기 있는 것처럼 비속말을 갖다 고운 말로, 틀린 말을 갖다 바른 말로, 어려운 말을 갖다 쉬운 말 있죠? 이렇게 고치는 것을 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개 묶어서 미화라고 써요. 미화. 거기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틀린 말을 바른 말로, 어려운 말을 갖다 쉬운 말로 묶어서 이해됐나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그래서 미화라고 하고요. 들어온 말을 갖다 순우리말 바꾸는 거 있죠? 이걸 정화. 그래서 정화와
미화를 합쳐 뭐라고 기억났지? 순화라고 하고요. 그 순화에 있어서 이유가 있죠. 그 세 개만 알고 갑시다. 첫 번째, 말의 반작용을 맞는다. 있지? 그 말의 반작용. 한마디로 이것과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말의 반작용. 그냥 사람이 욕하면 욕하게 되잖아. 왜?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 해야 되겠죠. 좋은 말로. 그 다음에 말은 민족 세계사회 반영이다. 따라서 그 말은 민족 세계사회 반영이라는 것은 뭐냐? 민족의 어떤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말은 민족 세계사회 반영은 체로스의 기능 화복이 있죠. 체로스의 기능 회복.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중간 체계로서의 기능이다. 잘못된 말을 하면 잘못된 인식의 세계로 갈 수 있잖아.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순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화의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말의 반작용을 막는다. 두 번째, 말은 민족 세계상의 반영이다. 세 번째, 체로스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화를 해야 된다. 알겠지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걷다가 혹시 내가 하나 더 써놓을까요? 어차피 문제풀이만 시간이니까 19페이지 밑에다 이거 하나 써놔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거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해주는 거야. 국어 순화의 언어가, 국어 순화의 언어관에는 당위관이 있고 부정관이 있어. 국어를 순화해야 된다라는 당위관이 있고요. 국어 순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겠다. 자, 당위관. 자, 당위관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사상 형성관. 언어사상 형성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사상 일체관이 있어요. 언어사상 형성관, 언어사상 일체관이 있다.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교재는 없으니까 써놓어도 돼. 언어사상 형성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언어 속에 좋은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사상을 나타낸다.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급적이면 언어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거니까 좋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좋게 판단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거래요. 그 다음에 부정관이 있습니다. 순화할 필요 없다. 국어 순화할 필요 없다. 왜 순화할 필요 없는 거야? 했더니 다음 같은 것이 있어요. 언어는 언어 신수관이라는 게 있어. 언어 신수관. 언어 신수관. 이렇게 있어. 언어 신수관. 언어는 신으로부터 받은 거야.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언어 신수관이야. 언어는 신으로부터 받았으니 감히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게 언어 신수관이다. 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기독교적 측면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바벨탑 같은 경우잖아요. 하늘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언어를 흐트러 버려서 바벨탑 무너졌다 이 얘기 있잖아. 그때부터 이 언어가 상당히 많이 분화됐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언어는 신으로부터 받은 거다. 신수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 도구관. 언어 도구관이 있어. 언어는 단순하게 도구에 불과해. 의사소통하는데 도구에 불과하지. 그 도구를 좋은 걸로 하든 나쁜 걸로 하든 뭐 말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것이 바로 이제 언어도. 그러잖아요. 요즘 보면 중학교를 들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꾸 학년이 저할 수. 초등학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중학교와 관련된 부서를 좀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애들 들어보면 막 욕을 많이 해요. 그들끼리 통하는 어떤 욕들. 그런 거래요. 그럼요. 언어 도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상당히 의사가 잘 소통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연 발생과. 언어 자연 발생과. 언어 자연 발생과. 그래서 언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된다. 그냥 언어는 자연적으로 발생됐으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하나 더. 언어 사회 소상관. 언어 사회 소상관이다.
자, 언어 사회 소송화이라는 건 뭐냐면 이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다 뭐에 의해서 형성됐다? 사회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 용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니까 나쁜 말도 필요한 거야. 우리가 가끔 볼 때 뭐 할 때 있어요. 예. 누군가에게 막 성질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막 뭐라고 싶고 뭐 할 때 욕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욕하고 싶을 때 있지. 정말 나쁜 놈 보면. 그래. 근데 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에? 안 되잖아. 그게 자기 어떤 그 욕구랄까? 이것을 풀어 헤치는 데 있어서도 요는 버려왔다. 욕은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다 필요에 의해서 형성됐으니까 필요가 없으면 뭐 없어지겠지. 그래요. 그러니 국어 순환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에서 국어 순환을 갖다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관으로서 우리가 소위 긍정관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언어사상 형성과 언어사상 일체관이 있고 나머지는 순화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다 목적에 의해서 또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또 신이 준 거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순화할 필요 없다. 이렇게 부른 건데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과거에는 좀 덜어 나왔어. 어떤 식의 문제가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 뭐 이렇게 10페이지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와서는 거의 이 파트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종합반에서 배웠던 기본 교재 있지? 그 속에 나와 있는 어휘 정도만 그냥 알고 가. 그냥. 그리고 깊이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 중요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한 가지 20페이지 보면 국어 특질 나오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쉬었다 합시다.